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사회, 언택트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노동 분야, 상거래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육 분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게 교육 분야겠죠. 온라인 수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교육 분야의 앞으로의 변화상을 짚어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학교 현장에 계시는데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그 파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수업은 바로 안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건 뭐 사상 초유의 경험이고 다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방역과 수업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방역도 방역이지만 또 이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네. 챙기면서 또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네.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뭐 사정은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물이 차서 지금 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걸을 때 쓰는 근육하고 그 기술하고 수영할 때 하는 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다르죠. 상당히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실에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와 카메라 쳐다보고 하는 거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연기력도 좀 필요하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카메라만 보고 강의를 하면 뭐 그걸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업로드해야 되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업로드하다가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접한 바가 있으니까 아무튼 참 새로운 경험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온라인 공간으로 상당 부분의 어떤 무게중심이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 입장을 보면 인강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교과 지식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 형국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대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기존에 들었던 인강이 이제는 정규 교과목까지도 인강 영역으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예를 들면 지금 하듯이 원격 수업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의미하고 아울러서 예를 들면 지금 뭐 K무크도 있고 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대학들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수와 수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컨텐츠도 활용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뭐 이러니까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표현도 쓰고 저는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급속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교수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라고는 비상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 방식이지 이게 아직은 제도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럼 이게 제도화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학은 현재 15주 중에서 3주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 제도 규정이 있어요? 네, 원하면.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과거에 해오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황을 통해서 초중등학교도 해보면 해볼 만해요. 그러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쌤들하고 학교에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그럼 미리 오프라인 상에서 수업을 할 때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 해서 아마 이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초중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초중고는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허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미래 교육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학생의 어떤 그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 지식의 전달이나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또 이제 면대면 교육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직접 교사와 만나서 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큰 방향의 흐름은 그러니까 교과 지식이나 정보 전달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영역으로 이제 넘겨왔을 때는 오프라인이라는 대면 공간에서 수업이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방향성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는 공통 표준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모두에게 다 적용을 했다면 네. 이제는 개인에 맞는 1대1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과 지식 전달은 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고 네. 어쩌면 그건 표준화도 가능하다고 뭐 표준화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뭐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학생의 어떤 생활 상담이라든지 네. 그냥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편차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죠. 네. 학생도 1대1 맞춤형 어떤 네. 그 보충 수업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수업이 꼭 그 지식 전달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웠던 지식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 역량을 기르는데 이 고급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learn by doing이에요. 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네. 친구들하고 옆에서 소통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같이 해보면서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과거에는 주로 지식 전달에 시간을 많이 뺏겼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 전달 부분은 미리 해결이 되니까 예.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히 학교 수업 시간표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된다면. 예, 그렇게 시간표 바뀌는 부분보다는 예. 시간표도 있겠지만 수업의 내용 자체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뭐 개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온라인 그 강의를 통해서 얼마인지 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예. 수업 중에는 고급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해서 일주일씩 학교 떠난 애들이 있는데 네네네. 공부 하나도 않고 돌아오면 선생님들 이거 죽을 맛이에요. 가르치려면. 애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체험학습할 때는 일주일 동안 수업을 어떻게 듣고 예. 그 여행하는 중이라도 어떻게 해서 과제를 어떻게 내라. 예. 이러면 아이들 학습 결손도 줄어들고요. 물론 부모님들은 밤에 이제 낮에 놀고 밤에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죽어나겠지만 지금 유튜브로 조영님이 온라인 수업 정말 힘들어요. 애들이 집중을 하는 아마 그 부모님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가봐줘야 되는 게 부모님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실제 거예요? 온라인 교육상에서는 지금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호자가 이렇게 직접 지도해주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학생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가 계약하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조력자가 옆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대면 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했던 기존의 역할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성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존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렇죠.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 네, 네. 이런 어떤 성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계고 네. 또 교사의 역할도 그에 맞춰서 그렇다면 교과 지식의 전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실제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이제는 교과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거에 더해서 예. 안내자라든지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역할 혹은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있거든요. 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뭐 교우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역량 이런 것들도 교사들에게 이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네. 시대적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좀 소장님께서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정규조 같은 경우는 저는 출범 때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사실은 내가 어떤 제일의 어떤 가치 모터라고 하는 게 전인교육,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성교육 네. 어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바탕은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가 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습 약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습 약자. 네, 우리가 그건 교통 어떤 약자 이런 네, 뜻이. 네. 그러니까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네. 의미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예. 온라인 학습 약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기존의 취약계층 자녀들 예.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가 어느 정도 어른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데 아예 혼자 방치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 자녀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취약계층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초학력이 아주 낮은 학생들, 그렇죠. 학습 동기가 아주 낮은 아이들은
또 이걸 온라인 켜놔도 이게 집중을 할 수 없고 또 그리 가지 않고 자꾸 옆길로 새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짓 하거나.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 그 수업이라고 한다면 딱 어떤 중간 평균의 어떤 그 기초에서 어떤 강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온라인 학습 약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둬버리면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학습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뭐 학원으로 보내가지고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한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만약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나중에 또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온라인 학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함께 마련해야 된다. 근데 바로 그런 온라인 학습 약자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맨투맨으로 이제 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을 보다 지금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교육 과정으로 할 때 소외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 개인의 어떤 수준과 역량과 소질 관심에 맞춰서 1대1 학습을 하는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도입할 시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좀 그 소화를 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3870님이 보내주셨는데 미인과 대안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국공립학교 외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미인과 대안학교는 여전히 사각지대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대책과 방법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어떤 그 대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유사하게 그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미인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유형은 어떤 기존 하나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아예 말한 대로 이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요새 미국형 홈스쿨링에 대한 방식으로 상당히 부유층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홈스쿨링 시스템도 요새는 이제 온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키더라도 거기에서 부모가 도와줘서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네트워킹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아이들끼리 온라인 그러니까 홈스쿨링 애들끼리 만나서 또 그런 학교가 이미 온라인 학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로 하더라도 지식 전달 부분은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도록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 왜냐하면 이제 대안학교 아이들의 특성은 상당히 개성이 강하고 어찌 보면 나중에 엄청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적응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 기본 지식 전달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뭐 용이해지겠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어떤 그 다음 질문이 이미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 형태도 다양화될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 형태도 다양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길을 열어주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업을 수업 시간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온라인 수업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겹치면 안 되고 뭐 또 출석에 대한 기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동일한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소화하고 이해하면은 이제 인정해주고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받은 유일한 상장이 개근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근을 못하고 정근을 못하고 순간 그 결석일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가 깎이거나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런 것 자체도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마 제도도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밖에 어떤 그 교육 사업에서는 이른바 일타 강사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표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한 학교에 같은 과목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는 아주 단순무식한 질문부터가 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타 강사나 특정한 동일한 교육 내용을 할 때 쉽고 더 재밌고 잘하는 내용이 있다면 학생들이 굳이 그걸 다른 걸 들어야 될까 하는 아니, 문제 제기에 당연히 봉착하죠. 한 선생님이 그냥 교과지식 온라인 네. 수업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일단 생길 수 아까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교육 시스템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초 의무 교육부터 이렇게 다양화하도록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민주 시민 교육이고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네. 미국은 홈스쿨링이 허용되지만 독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 시민 길러야 되는데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역량을 그렇죠. 제대로 기르기 어렵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성 기르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실은 그런 게 이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 이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타 강사 부분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일타 강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식 전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제 배웠던 그 내용,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건 뭔지, 그다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의할 점은 뭔지, 다른 관점은 뭐가 존재할지 얼마든지 이제는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교 교수님들을 보면은 강의 전담 교수가 있고 연구 교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교수도 어찌 본다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초중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교육대학이나 이런 교육 과정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건지, 그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학에 연구 전담, 강의 전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연구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긴 해요. 그래도 강의를 주로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초중등학교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누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겠지만 앞으로 일부 뛰어난 선생님들께서 이런 그 훌륭한 컨텐츠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예. 아마 이제 업무량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분은 오프라인상의 수업은 최소화 시켜주고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는 변화할 수 있을 근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잡무가 참 많다라는 네. 거였는데, 근데 만약에 학교 어떤 그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이 첨가가 되면 네. 일은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본령은 수업과 이제 학생의 생활지도, 그러니까 상담, 이게 본령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행정 업무가 과도해지다 보면 예. 그게 오히려 본령이 더 축소가 돼 버리고 행정 업무에 이렇게 소진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촬영을 다 해서 편집을 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방역과 뭐 행정과 돌봄까지 이제 투입이 되면 선생님들로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학생 상담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그게 관련 법령을 봤더니 고등교육법의 대학 교수의 임무에는 연구와 학생 교육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네. 그 밑에 행정 직원은 그 행정 업무를 해서 도와주고 조교는 행정 업무와 교수의 강의를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교사들의 임무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저거 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교육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학교장이 학교 전체를 통할하고 예. 교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유권 해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교사 임무가 구조화되고 필요한 행정 인력 지원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 말고 시간 강사들, 네. 그다음에 어떤 그 학교 현장 같은 경우 이제 방과후인가 그 교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학교 그 교육이 이렇게 만약에 큰 틀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실은 고려대학교에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이제 학부 교양 강의에 영어다. 그러면 동일한 교양 강의를 전체 학생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강의자가 동시에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총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예 아주 뛰어난 교수의 강의를
듣게 하고 결국 일타 강사잖아요. 네, 일타 강사 강의를 듣게 하고 예. 오히려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 그걸 활용해서 생활 속에 그 스피킹 아니면 생활 속에 장문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그 인력 수급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국가가 허용을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 소규모로 직접 프랙티스하고 예. 역량을 길러가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는 하는데 역할이 달라질 거고 그 임무를 맡을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과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강사가 와서 했다면 네. 이제는 대학에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 같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그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이제 개별화된 교육 과정에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방과후 강사나 또 학교의 다양한 어떤 영역에 이제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분들과의 협업 체계는 뭐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처우 또 역시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이제 그 변화될 어떤 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항상 여기는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 네, 가장 네. 크게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학습 약자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 학습 약자만 생각하는데 온라인 교육 약자도 있어요. 뭐냐면 교사들 중에 우리가 디지털 외계인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원주민은 극히 적은데 네.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디지털 이주민 외계인들도 또 다른 분야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도와서 이 디지털 시기에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필요하고 관련된 지금 인프라가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취약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과 달리 그래서 네. 차제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교육 격차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교육 격차가 보면 부모 세대의 어떤 그 소득 격차랑 또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나중에 또 직장을 잡으면 소득 격차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네. 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자꾸 학교에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대처할 때 예.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 국민 다 나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 교육에도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 온라인 학습 약자를 위한 예산과 인력 그렇죠. 시스템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8269님이 문제 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연년생으로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어떻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조금은 따라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한글도 몰라서 퇴근 후 4시간은 아이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빨리 등교 계약을 했으면 싶으면서도 날이 더워지는데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교실에 앉아 있을 생각하니 그것도 걱정되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인프라도 갖추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